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 후보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처가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야당 주도로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7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등을 처리하겠다며 18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요소가 가득한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달라진 북러 관계와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신성범 정보위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논문 표절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처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기업 쪼개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1995년 2월 작성한 강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포함된 역사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 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이들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강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논문 이 논란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강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 확인 진단 프로그램에서 표절률이 4% 정도로 나왔다고 해명했고, 그래도 인용에 일부 실수가 있었고 논란이 생긴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처가 기업의 불법적인 탈세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지위를 유지하려고 비슷한 계열사를 쪼개게 하고 실제 배우자는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 대상이 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인께서 운영하는 주식의 유창과의 특수 관계 기업이 다 못 찾았습니다만 24곳 정도가 보이고요. 매출 규모가 연 8천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의 애인이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밖에 강 후보자가 앞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자질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과학행정, 행정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국세청이 이뤄낸 진전이 뭐고 본인이 거기에 추가할 진전은 뭡니까?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상담 업무도 AI 상담을 도입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이견 끝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소식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은 국민청원에 의한 탄핵 청문회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안 개정과 관련된 청원의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전달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수령을 회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회부됐다며 청문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 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 이 청원은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이와 함께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오는 26일 청문회에 부를 증인들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국무총리도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며 하루만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을 놓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여당과 법안을 추진하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화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현금 지급 정책은 조삼모사라며 결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역설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늘어나서 결국 소비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25만 원 특별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야당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조치 자체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는 않죠. 그 내용의 법안 내용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부에게 준 거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이 5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여야는 특히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이 어제였음에도 복귀한 전공의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복지부는 수련 특혜 등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24개 산하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의 문제점과 지역 농협의 대출 연체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 개의를 강력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첫 회의조차 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며 여야가 국회 운영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쟁의 무한 반복으로 해서 여야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여야 협의와 민생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켜보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 의장의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입니다. 소수당의 농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강행된 쟁점 법안 의사 일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방송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과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쟁적 요소만 가득한 법안들만 지금 밀어붙이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논의도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으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다시 불거진 종합부동산세 감세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인하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부유세 감세 이슈가 이제 앞으로 좀 더욱더 불거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의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이 당내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전 대표, 이 당내 출마하면서 이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편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1가구 1주택 또 실거주에 한해서는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었죠. 이후 시작된 이 종부세 완화 논의가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반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나섰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개편과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제출한 연금 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중과 부담을 좀 낮추고 금투세의 경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거두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세 정책인데 이걸 민주당 자신이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노계로 분류할 수 있는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입장이 좀 대표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이 12일이죠. 종부세 재검토는 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이래 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 역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면서 완화나 폐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 이 같은 반발들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이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들게 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음이 먼저 논의되어야 된다면서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 마치 대통령 출마 선언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런 제안들이 담겼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후보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표율이 0.73%포인트 차이로 패했는데 득표수 차이는 24만 표였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만 윤 대통령에게 31만 표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이 서울 득표수 차를 줄이거나 이겼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던 셈인데 때문에 이번 종부세 완화 시사를 놓고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공략을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수도권 공략을 노린 그런 이제 표심을 위한 정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야기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이달 5일에 열리기로 했던 개원식에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직 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22대 국회가 재연절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하면서 이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까지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바로 직전인 지난 21대 국회였습니다. 임기 시작 48일 만이자 재연절 하루인 오늘, 이 7월 16일 날 개원식이 열렸던 바 있습니다. 개원식, 사실 국회의 관례이자 이 법률상 정해진 행사는 아닙니다. 개원식을 하지 않아도 국회가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이 조금 남다릅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 이뤄지는 개원식을 이 4년의 출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24조에 따르면 이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서는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또 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서에 담긴 내용이 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네. 이 22대 국회에서 개원식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원식이 열리지 않았던 적은 여태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원식이 열리려면 대통령 등 이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끝내 22대 국회에서는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재헌 국회 때부터 21대 국회까지 3대와 7대 또 10대 국회를 제외하면요. 모두 빠짐없이 개원식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 중이고 또 오는 19일과 25일에 이게 열릴 예정이잖아요. 또 이달 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과 이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의사 일정 협의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이 개원식이 미뤄지는 것을 놓고 여야 모두 상대방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강행에 개원식에 응하기 힘들다는 스탠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이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을 하면서 개원식을 지연시켰다는 입장이고요. 이처럼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행사를 치르지 않는 방안이나 혹은 약식으로만 국회의원들만 참석해서 선서를 하는 정도의 약식 개원식의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의사 일정을 협상을 했죠. 제가 일전에 총선 직후에 나왔을 때 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지각 개헌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야가 이 개원식을 명분 삼아 잠시 또 협치의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개원식을 열기 위한 그 다각적인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밤 세 번째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토론회에선 인물 비전 검증과 함께 총선 패배 원인, 댓글팀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 후 세 차례 더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검찰 진술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이 이런 변명에 속을 것 같냐며 대리인을 내세워 발뺌하지 말고 당사자인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아리백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국가와 국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은 해외에 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아리백 달성이 어렵다며 국내 수출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우리 경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과감한 입법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7월 1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늘의 정치톡 첫 번째 주제는 당명 교체입니다. 정치권에서 때 아닌 당명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새 당명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명 교체 여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논의 안건으로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정당 중에서 이 정당 이름에 정체성이 안 들어간 유일한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PPP예요, 또 줄이면. 무슨 이게 보수당인지 진보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설명해야 돼요. 외국 가서 저희 네임카드를 주면 아 이게 보수당이에요, 우리. 저는 당대표 되면은 당명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중도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에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책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보수 정당의 당명 역사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하나의라는 뜻과 또 한민족과 한국을 뜻하는 한을 나타냈고 이어 새누리당은 순우리말로 이루어졌었죠. 이후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자유미래통합과 같이 직접적인 가치를 담는 당명을 사용했는데요. 이번 당명 교체 주장은 과거의 당명들과 달리 보수 정당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담겨있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함은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도 국민의힘은 영어로 번역하면 People Power Party, 즉 인민당이라면서 강령을 보면 경제 분야에서 경제 민주화가 압도적이다. 한마디로 좌파에 손짓하는 강령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나경원 후보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보수 색채를 지우고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담기 위해 지난 2020년 전격적으로 당명을 변경한 바 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정체성을 확실히 담기 위한 당명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은 오는 24일 모바일 투표를 통해 당명을 직접 물어 새 당명을 짓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당명을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의 희망으로 교체하는 방안, 또 제3의 당명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총선을 기점으로 창당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인지도를 막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명 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한번 투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도부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당명 교체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당원들을 비롯한 여론의 반응에 따라 교체 여부가 확실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왕당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으로 일극체제 우려가 빚어졌던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도전장을 내민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왕당파들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 당이 일극체제를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토론과 논쟁이 사라지고 오직 이재명 후보 지키기로 변질되는 그런 느낌. 친명계 1세계 후보들을 향해 과거 유럽에서 군주제를 옹호했었던 왕당파에 빗대며 비판을 한 점에 대해 친명계에선 곧바로 반론이 제기됐는데요. 의원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왜 왕당파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양한 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원외에서도 5분이나 도전을 원래 했었잖아요. 시장 또 시의원 출신 뭐 다양하고요. 또 정봉주 같은 분도 있었고. 저는 그 지적은 되게 좀 황당해요.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재명이
이른바 거의 동정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왕당파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지만 단일 대우로 강력한 추쟁력을 갖춘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일이멸렬한 상태, 갈등이 있는 상태보다 100번 낫고. 더불어민주당 8월 18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사로잡기 위해 친명을 부각함은 물론 현역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날을 세우는 강경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들어오신 우리 개혁의 딸, 또 우리 양아들님이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50만 권리당은 또 크게는 500만 당원이 이 선거인단이 되는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권리 당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근데 8명 중에 대놓고 탄핵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원외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민주당 내에 쇄빙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최고위원 후보들이 비전 경쟁보다 친명 마케팅에 몰두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일극체제 우려에 이어 심지어 왕당파라는 표현까지 나온 민주당 전당대회. 그 과열된 분위기 속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은 정보위원회 순서입니다. 달라진 북러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참 인연이 깊으십니다. 네네. 오랫동안 이제 고정 패널을 하셨고 또 이제 지난 4월에 8년 만에 이제 국회에 또 돌아온 기념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22대 국회 상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소회와 또 앞으로 이제 이 정보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하고 다른 부문 정보기관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도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또 국군방첩사령부, 옛날에 기무사죠. 하고도 777 사령부라고 37 부대라고 하는데, 그런 부대를 어떻게 보면 국회 차원에서 관장하는 위원회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국가 정보를 다루는 데인데, 제가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좀 유심히 본 게 우리나라 안팎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바깥을 보면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스라엘 전쟁 진행 중에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북한의 위협 수위는 높아진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개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정말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그러니까 이른바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하나는 또 안보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무대가 어디냐? 동북아, 그중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의 핵심은 뭐냐? 국익 싸움인데, 국익. 네. 이게 세계적으로 한 세기 만에 벌어지는 국익 다툼이, 여기서 떨어지면 나라가 저열하는 국가로 떨어지는 거, 여기서 이기면 강력으로 올라가는, 이것 때문에 다툰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는 핵심 요소는 뭐냐? 정보예요. 국익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과학이 촉수가 되는 게 정보기관이니까, 과연 우리 정보기관이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익을 지킬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임무죠, 정보위원으로서는.
반도체와 안보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그 핵심은 정보다. 정보죠. 정보기관이 사실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어디가 어떻게 해야 국익이 보장되는가, 국익을 전치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주는 게 기초가 정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보위원장님이시니까 정보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이 정보위는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러 관계인데, 지난 9일이죠. 북한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이제 김금철 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개적인 군사 이제 협력에 나선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또 북러 군사 협력은 얼마나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 가서 한 게 결국 이제 60년대 있었던 조소 동맹조약, 뭐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이라고 그걸 살려낸 건데, 그럼 왜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접해지고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러시아의 포탄 부족이라고 해요. 포탄 부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에 아마 전문가 이야기 들으면 한 1,600만 발의 포탄이 재고량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하거나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수 있는 나라, 여력이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이 지금 러시아는 하루에 10,000발씩 포탄을 쏜다. 1년에 300만 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소진돼 버렸고, 그게 이 정도의 물량을 사실은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스꽝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네. 그래서 160만 발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의 핵심은 포탄이라 이게 정설로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렇게 푸틴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도움을 달라 그럴 거라고. 네. 러시아에. 그럼 뭐냐? 잘못하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은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냉전 시대 때 미국과 겨뤘잖아요. 그러면 무기 기술, 특히나 미사일, 인공위성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그러면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ICBM 같은 기술력, 예를 들어서 뭐 대기도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라든지 인공위성을 안정화시키는 기술, 이런 게 들어가면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고도화되면 위협이 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군 정보나 정보기관에서도 유심히 볼 거라고 봐요. 북한 미사일과 핵 능력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정말 키워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유심히 저는 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열렸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러시아가 이제 포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워싱턴 정상회의 이제 선언이 바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가 이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 규탄하고 북러 간 관계 밀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 눈에 띈 대목이 우리나라의 장호진,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발언을 했는데 러시아의 반응이 제가 놀랐어요. 왜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는, 그것도 베트남 방문한 하노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보실장의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틴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히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왜? 러시아와 북한이 붙으면 붙을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것이 중국이 원하는 현상 유지하고는 저는 반대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밀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전략적이게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편을 안 들잖아요. 러시아 북한 편을 안 든다고.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할 수 없어요. 이른바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라는 부분을 미국하고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한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게 북러 밀착에 대한
우리 정부에 저는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강화될수록 이 북중 관계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이 중국이 이번에 이제 북한에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 이제 귀국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인원 수가 10만 명으로 추산되면서 북한의 외화 벌이에도 조금 타격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한 경고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 북중 정상들이 발자국 동판을 세웠는데 이거를 올해 제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뭔가 지금 삐걱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왜 그러냐? 북한과 러시아는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밀접해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성이 러시아와 북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중국의 96%로 중국만이 사실은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투명하다고 해서는 북러 관계가 저렇게 되면 될수록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10만 명의 근로자들을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하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요구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사람당 $800, 한 달에 $800 북한 근로자를. 그럼 10만 명이면은 8천 만 원 정도. 그렇죠. 1년이면 약 뭐랄까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규모.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실제 타격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온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판을 제거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 안 됐지만 잘 보도 안 된 부분 중 하나가 조선중앙TV가 해외로 방송을 송출하는데 지금까지 중국 위성을 활용했는데 최근 러시아 위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게 시그널이 뭐냐? 결국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폭주 연합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게 나타나니까 다 잘 살펴봐야 될 거죠. 중요한 것은 중국만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옥죄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상반기 결선 전원 회의에서 핵심 보직에 여성 간부를 이제 임명을 했고 또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월간지라고 하는 금수강산의 여성 대의원들의 업무 성과를 또 이제 소개도 하고 최근에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여성의 리더십도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북한의 행보들이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포석을 두고 좀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국가정보원에서 아마 분석을 하겠죠.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리일규라고 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참사라는 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부분에 제가 눈길을 낀 대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201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젊은 김정은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써야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소리를 했다는데 하나. 네. 두 번째는 지금 외무상, 외교 장관이죠. 최선희 씨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부상, 차관이죠. 최선희 차관 이야기를 하니까 저 차관 아닙니다. 국장입니다라고 했더니만 김정은이 담당 비서를 갖다가 훌륭한 여자들 그렇게 많이 쓰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있냐고 그 다음 날인가 부상이 됐다는 거예요. 차관이. 이런 걸로 봐서는 김정은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이지 제 눈에는 그리고 김주의 딸까지 연결시키는 북한 사회 속성상 어렵다. 우리 북한은 옛날부터 제가 보기에는 5, 60년대 우리 농촌에 좀 봉건 사회 비슷한 건 아닌가 싶어서 김주애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조금 다뤄볼게요. 네.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보 유출 문제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최근 국산헬기 수리온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죠. KF-21과 관련한 자료 등 이제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이제 생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수사 중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사안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또 방위산업 기출이 이제 유출이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국내 정치는 이제 다 완전히 뭐 정보 수집 안 하는 거고 산업기술 방어에 힘을 쏟겠다고 들었습니다. 또 방첩사령부도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도 하고 있을 텐데 다만 대한민국에서 산업기술 부분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또 방산 기술이 뭐 전투기다, 뭐 자주포다, 탱크다 해서 많아지니까 각국에서 아마 그걸 훔치려고 네. 또 꼭 적성국 이른바 뭐 북한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 있지만 제3국에서도 당연히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네. 산업 스파이 문제는 아마 적절하게 대응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방위산업기술 그리고 우리 방산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이렇게 20억 원 이하 벌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처벌 조항은 강하다고요. 네. 수사의 역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일평균 162만 건의 이제 그 정보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중 이제 80% 정도가 북한 쪽 게 이제 해킹으로 분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무기, 방산업체 방해 공작이 참 이제 거센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당 국민의힘의 박충근 의원이라고 탈북자예요. 탈북 김정은 종합군사대학 출신이신데 그 세미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북한이 사실은 숨은 무기가 이 해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과학 영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교육만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왜? 국제 무대에 나가서라도 해킹해서 가상자산 탈취하죠, 돈 마련하죠. 심지어 소니 픽처스 다 했잖아요. 이게 그 정도 능력 있는 해커들을 엄청 키운 거예요. 국가에서 기술을. 네. 여기에 대한 화이트 해커로 대응도 우리가 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니까 글쎄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강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럼 뭐 저는 꼭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제 다음 주죠. 23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 대표도 뽑고 이러는데 이 당권 주자들이 지지들 간 몸싸움이 일어났고 또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두고 또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은 당 대표 선거가 갈수록 이제 격화되고 있다. 뭐 갈등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도 마음의 상처는 조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열된 당권 경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요? 뭐 과열, 격화 이런 표현은 맞죠. 그러니까 왜 맞느냐? 지금까지는 우리 당 그러니까 우리 당 계열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약간 좀 점잖았잖아요. 점잖았다. 네. 이번에는 뭐 대통령 영부인의 문자 그다음에 뭐 댓글 부대, 배신자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뭐 정당에서 또 경쟁이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권 투쟁이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뭐 극한되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조금은 에피소드가 많고 왜 이래 하는 소리는 언론에서는 할 수 있겠으나 좀 냉정히 보면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역사를 쭉 보면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전당대회는 아예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체류탄 터지고 68년에 시카고 전당대회 이런 블러디 컨벤션에 피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는 반전 베트남의 전쟁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당 자체가 쪼개질서 민주당이 네. 베트남 전쟁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눠져가지고 전당대회를 못하고 거기서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개입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19일 날 투표 시작이 23일이 아니라 19일이에요. 19일. 네, 19일부터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1차에서 끝나느냐 결선까지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뭐 성패를 예측할 수 없는데 누가 되든 대표가 되고 나면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저는 뭐 정상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쪽으로 좀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 낙관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벌써 드릴 시간이 됐네요. 요즘에 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국회의원이시고 정보위원장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8년 만에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임하시는 그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뭐 8년의 공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요 가까이서 저 다시 봤으니까 뭐 하얀 백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있을 때하고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너무 진영이 많이 갈라져서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많아서 저도 당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뭐 우리 지역이 경남 서부 4군인데 그나마 좀 지역을 살리는 흔히 하는 말로 좀 먹고 살 게 뭐 있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정보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그 전통적인 안보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할 거냐, 해킹 공간 이런 거라든지 우주다, 우주 인공위성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지금은 더 큰 게 뭐냐면은 인터넷 댓글, 문화행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국민에게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전, 영향력 전쟁 이런 거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얼마나 대처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제가 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네. 상임위원별로 그 여야 간의 좀 대치 분위기 뭐 이런 게 이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싸우는 부서 그 상임위도 있고, 정보위는 위원장님 특유의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뭐 방송 직전에도 그렇고 덕담도 많이 하시고 좀 화합형 스타일이신데. 아니 정보위는 아시는 대로 원래부터 그렇게 국익과 안보라는 데서는 한치에 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데니까 또 숫자가 적어요. 12명이거든요. 12명. 7대5에 7대5. 양당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우리 당의 추경 원내대표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7대5라는 구성, 12명이라는 제한된 숫자, 다루는 주제 이런 게 사실은 여야가 다툴 리는 별로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